여러분 3교시에서는 이어서 와이어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목업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스토리보드예요. 스토리보드.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의 사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들이라든지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요게 엑슈르, 애저, 요거를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요걸 이제 사람 손으로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 메뉴들을 초기 화면이다 그러면 여기 로고가 회사 로고가 있고 뭐 학교 로고가 있고 뭐 이런 메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고객이 원하는 그때그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0번은 이제 요거에 뭐 카페 로고를 한다. 1번은 뭐 상위 메뉴로 하겠다. 2번은 뭐 또 이렇게 기본 메뉴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상세적으로 디스크립션 한다 그래. 디스크립션. 설명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만든 사람, 뭐 메인 화면, 메인 페이지, 뭐 구체적으로 요거 뭐 DB까지 다 적기도 하는데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뭐 언제 만들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뭐 요 전문 툴이 아니더라도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걸 이용하면 이제 이런 메뉴들이 이제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토리보드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칠판인데 이 어떤 영화 제작하는 분들이 많이 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 쓰는 그런 거를 이제 요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데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것도 그냥 스토리보드라고 얘기합니다. UI 설계할 때 직접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어떠한 메뉴를 구성을 한번 해볼 게 좋은가 그걸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거를 이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요걸 좀 이제 요구한 사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떤 페이지 간 이동 흐름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쓰는 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덜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이제 먼저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정답은 같이 이렇게 하고 뭐 자료실을 많이 접속해야 되니까 가운데다가 좀 놓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스토리보드를 이제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계하고 디자인 시안을 가져가서 요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이제 공급 하는 사람한테 가서 확정을 받고 개발을 시작하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방법은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쓰던 용어의 개념적인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일일이 그린 거, 목업으로 그렸든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 디자인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말 자체가 뭐 문서로 하게 되면 페이퍼 프로토타입.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디자인하게 되면 디지털 프로토타입. 뭐 이렇게 또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UI 설계의 도구는 유스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적인 요소들을 이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UML에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용어하고 비슷한데, 거기서 사용되어 있는 기호랑은 좀 달라요. 그냥 이렇게, 뭐 사람이 이제 어떤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 대출 시스템이다. 대출 반납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서로 연결을 하고 도서 대출은 뭐 단기 대출, 장기 대출로 나누고 반납하면 또 반납 처리하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요 각각에서의 사용하는 순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요. 글을. 그래서 뭐 사용자가 요구한 거를 정리한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글로 적어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UML에서 쓰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는 기호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첫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 저희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엑슈로하고 이거 MS4의 거, 파워목업 이런 거 쓴다 그랬는데, 드림위버는 그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렇죠? 어쨌든 그 HTML을 만드는 이제 도구예요, 그렇죠? 웹페이지. 요거를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 쓰지는 않겠죠, 그죠?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이제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도구이기 때문에 일종의 에디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면 설계 도이며 작업 지침서 역할하는 거 우리가 배웠었던 스토리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리보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게 이제 와이어프레임의 내용의 디스크립션 걸 요게 이제 스토리보드예요. 목업은 이제 저희들이 그 앞 2교시 때 말씀을 드렸었죠. 요게 모형을 실제 그 발사믹 목업을 가지고 하는 작업을 제가 예시를 좀 들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13번 섹션인데 요구사항 확인하는 거. 이제 저희들이 그 소프트웨어도 요구사항은 있지만 UI도 요구사항이 있어요. 사용자. 그 다음에 그 의뢰를 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는 목표를 정의하고 활동사항을 정의하고 UI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정의한다. 그 요구사항, 목표를 정의하고 활동사항 정의하고 UI 요구사항 정의하는 단계에서 하는 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인터뷰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요구한 사람도 또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룹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또 그 다양한 이해관계 또는 이제 그 사람마다 또 다른 특성을 반영을 하기가 동시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많은 사람 하는 게 좋겠죠. 그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한 가지 각각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뭐 길게 하면 안 좋겠다 이런 얘기죠. 뭐 1시간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할 거냐. 리서치라는 게 조사. 그렇죠? 그걸 좀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비율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사항, 두 번째 활동사항 정의를 한번 볼게요. 활동사항 정의에서는 요구사항을 앞에서 조사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일들 비전, 그 다음에 조사한 규모, 목표, 예산 일정을 또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술을 쓸 거냐? 그렇죠? 디자인 방향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한 걸 가지고 경영진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하도록 서로 돕고, 그 사업 전략 및 목표 프로세서, 회의 일정,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UI 요구사항 작성하고 그 UI 요구사항은 아까 앞에서 요소를 가지고 정황 시나리오라 그래요. 정황 시나리오. 정황 시나리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뒤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이제 봤더니 그 사용자가 그 정황이라는 게 사용하는 그 모습, 행태, 모습 뭐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핸드폰 켰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다가 메모했어요. 그럼 다음 약속이 뭔지 확인했어요. 회의 동안 전화가 왔는지 확인했어요. 뭐 이걸 가지고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문자를 입력하고 있으니까 이거 있어야 되고 또 약속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핸드폰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러한 어떠한 그 이분이 사용하는 정황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사용하지 않냐 아니면 이런 기능을 네가 원하냐 한번 시나리오 써봐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정황 시나리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구사항 요소를 확인하고 정황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단계로 실제적인 UI의 요구사항을 작성을 합니다. 앞에서 그 의견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검토하는 이런 단계의 일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요구사항 요소로 확인하는 거는 데이터, 기능,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품질, 제약사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소를 하나하나씩 확인해서 각각의 종류와 어떤 표현 방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사항 요소 확인 단계에서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요구하느냐, 어떠한 기능을 요구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어떤 UI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감성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서 작성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준수에 필요한 규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마감 일자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표준이라든지 지침을 잘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죠?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했느냐? 변경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요구사항 요소를 각각을 확인하는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정황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 정보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적으라고 해서 한번 이제 뭐 상상을 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죠? 뭐 이렇게 적으면 그걸 가지고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전화를 확인,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시점부터 전화를 확인하는 시점까지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이후에도 이제 시스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요구사항 정의 시작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서비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면 이제 그 요구사항을 많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죠? 뭐,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 시나리오 안에 통합해서 넣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요구사항 작성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이런 UI 설계 방법은 프로토타입하고, 그 다음에 그 유스 케이스까지 설명을 했고, 사실은 이제 요 UI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요 절차 안에서 목표 정의, 활동사항 정의, 그 다음에 UI 요구사항 정의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섹션 13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UI 요구사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씩 가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해보면 이제 많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무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좀 많이 요구를 하고, 무조건 이제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바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앞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이걸 제대로 설계를 하고 어떠한 사용자와 의견을 일치를 하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하고도 이제 협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개발을 했을 때 이후에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 전에 뭐 이런 것들 작업을 좀 많이 해보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번거로운 작업을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그 개발자들의 어떤 시간적인 거라든지 그 시간이 또 비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업무들이고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해보지 않으면 감은 좀 안 오긴 하지만 어쨌든 요 실제적으로 개발 단계 이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고 좀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학습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3교시에 이제 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요상을 이제 하기 전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그랬죠.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많은 사람을 이 그룹별 인터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개인별로 이제 어떤 이제 이해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요구사항은 그룹으로 조사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개인별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적이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1시간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사전에 조사를 하는 거죠. 사전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겁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요구사항을 일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그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요구사항을 작성할 때 틀린 것은 사용자 인터뷰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요구사항은 뭐 그룹별이라고 아니지만 이제 여러 명한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뭐 회의를 이제 한다든지 뭐 기타 뭐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시나리오를 들여다본다. 정황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설명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실사용자라야 되고 여러 사람 하는 건 좀 중요하죠. 정황 시나리오가 그 다양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정황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기능 위주로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자 관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생각에 오류를 범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 개발하는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만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본인 생각에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사용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이제 개발자들이 좀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황 시나리오를 반드시 확인할 수는 게 좋아요. 확인하는 게 개발하기 전에 만약에 UI 쪽에 관련돼서 만약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황 시나리오를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개발자의 개발적인 어떤 한계나 그 추론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를 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이 어쨌든 좀 잘못된 설명이고요. 한번 볼까요? 육하 원칙이라는 건 언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누가 아까 앞에서 보면 윤희가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정말 누가 언제 회의가 끝나는 어디서 회의장에서 무엇을 메모를 한다. 뭐 이런 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육하 원칙이라고 그래요. 육하 원칙.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 초안이죠. 정황 시나리오는 정황 시나리오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요구사항 정의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3번은 잘못된 거라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어떤 기능적인 걸 개발에 대해서 개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개발자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반드시 사용자와 개발자 의견을 이제 같이 좀 수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추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UI 설계 방법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좀 그걸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작성한 이후에는 그 시나리오 요구사항이라든지 시나리오 작성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UI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3교시 때 저희들이 또 앞에서는 이제 그 이어서 다양한 그 UI 설계의 기본적인 틀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를 좀 말씀을 이제 쭉 드렸고 그 스토리보드 앞에서 이제 와이어프레임 목업 다음에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유스 케이스 그렇죠? 설명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UI를 설계하기 전 단계에서 어떠한 요구 사항들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목표를 정의하고 활동사항, 그다음에 최종적인 UI 요구사항, 그렇죠? 인터뷰의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시고 활동사항 정의에서 사전 리서치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UI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요소로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UI 요구사항 작성하기 전에 요소와 정황 시나리오 정황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그 따로 좀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요구사항 요소 확인할 때 뭘 해야 되냐? 데이터, 기능, 제품, 서비스, 품질, 제약사항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황 시나리오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그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그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아까 요 3번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개발자들의 자기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론에 기반한 사용자 시나리오와 UI 그 개발 그 화면 설계 이런 것들이나 아무튼 기능적인 요소를 설계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이게 맞다, 맞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런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UI 설계를 좀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뒤에 있는 모의고사 여러분도 한번 꼭 풀어보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3교시 4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